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타트 3부 시작합니다. 밤사이에 사건, 사고 소식부터 살펴보겠습니다. 간밤에는 교통사고가 잇따랐습니다. 서울 도심에선 중앙분리대 충돌 사고로 한 명이 다쳤고 중부내륙고속도로에선 화물차 여러 대가 추돌해 한 명이 숨졌습니다. 박정현 기자입니다. 승용차 한 대가 8차선 대로를 빠른 속도로 질주하더니 그대로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습니다. 어젯밤 10시 20분쯤 서울 반포동 도로에서 난 사고 CCTV 영상입니다. 그 파편을 끌고 가면서 막 불똥도 많이 튀고 지하차도로 뭐 200m 이상 막 연기 뿜으면서 진행했다. 운전자 40대 남성은 병원 치료를 받고 있는데 경찰 조사에선 운전부주의를 주장한 거로 전해졌습니다. 또 사고 여파로 파손된 시설물 잔해가 도로 곳곳에 튀어 한때 일부 차선이 통제됐습니다. 대형 화물차 여러 대가 도로 위에 줄줄이 서 있습니다. 일부 차량은 앞부분이 형태를 알아보기 힘들 정도로 심하게 구겨져 있습니다. 어젯밤 9시 50분쯤 중부내륙고속도로 고량분기점 근처를 달리던 화물차 4대가 잇따라 부딪힌 겁니다. 사고로 화물차 운전자 1명이 숨졌고 차량 한 대에선 불이 나기도 했습니다. 견인 작업이 지연되며 주변 구간이 4시간 넘게 통제됐고 교통 혼잡이 빚어졌습니다. 경찰은 앞서 발생한 다른 사고 여파로 뒤따라오던 차들이 연쇄추돌 사고를 낸 거로 보고 있습니다. 어제 저녁 7시 반쯤엔 경기 평택 양계장에서 불이 났다가 3시간 반 만에 꺼졌습니다. 닭 7천여 마리가 폐사했고 축사 건물 한 동이 모두 탔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전기적 요인 때문에 불이 난 거로 보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YTN 박정현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외교안보 참모인 김현종 전 국가안보실 2차장이 미국 백악관에서 트럼프 행정부 당국자들과 전격 회동했습니다. 김 전 차장은 이재명 후보 외교안보보좌관 자격으로 백악관 고위 당국자들을 만나 한미일 3국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이 후보의 입장을 전달했다고 밝혔습니다. 김 전 차장은 백악관 방문을 마친 뒤 기자들을 만나 한미동맹은 매우 중요하고 가급적 업그레이드해야 한다며 한미일 협력 관계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게 이재명 후보의 입장이라는 걸 강조했다고 말했습니다. 특정 정당 대선 후보 측의 관계자가 이렇게 대선을 앞두고 미국의 고위 당국자를 만난 건 이례적인 일로 평가됩니다. 트럼프 2기 관세 정책이 첫 성과를 냈습니다. 첫 합의 대상은 미국의 오랜 친구인 영국입니다. 스타트 경제, 오늘은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어서 오십시오. 문을 열면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한 달 만에 처음으로 영국과의 무역 협상을 타결했다라고 발표를 했어요. 총평을 하자면 어떻게 보셨습니까? 일단은 그 트럼프의 관세 정책의 주된 목적은 미국의 막대한 무역 적자를 줄이는 데 있잖아요. 영국은 미국의 입장에서 무역 흑자국이거든요. 예. 저는 개인적으로 좀 생뚱맞다. 무역 적자국에 대해서 뭔가 예를 들어 가장 큰 무역 적자를 내고 있는 중국, 멕시코, 그다음에 뭐 유럽 뭐 이런 나라들에 대해서 뭔가 관세 협상이 먼저 타결이 됐으면은 상당한 성과라고 볼 수 있는데 그러니까 그 미국에서 영국산 제품이 2024년 통계 기준으로 한 680억 달러거든요. 우리나라가 1,300억 달러고요. 그러니까 영국산 제품은 미국 전체 수입 규모에서 한 2%밖에 안 돼요. 그렇네요. 별 의미는 저는 없다고 네네. 생각이 듭니다. 네. 총평을 해주셨고 세부 합의 내용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영국산 자동차에 대한 품목별 관세를 연간 10만 대에 한해서 기존 25%에서 10%로 낮추고 또 철강 알루미늄 관세는 아예 철폐했네요. 철강 알루미늄은 이제 그럴 수 있다고 봐요. 그걸 이제 트럼프 일기 때도 그런 국가들이 있었거든요. 예. 그런데 자동차는 좀 갸우뚱한 게요. 미국 자동차 그 시장 점유율을 보니까 보통 이제 그런 걸 조사할 때는 뭐 1등부터 뭐 15등, 그렇죠. 10등까지 막 영국산 브랜드는 없거든요. 예. 영국산 브랜드가 뭐가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 밑에 이제 기타 한 2% 정도 있는데 2% 안에 영국산 자동차가 분명히 이제 포함되어 있을 건데 큰 의미는 없다고 보고 물론 뭐
기존에 뭐 영국산 자동차가 미국 시장으로 건너가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좋다고 생각은 되는데 예. 좀 뭐 개인적으로는 그냥 그 뭐라 그러죠? 목소리만 크고 실속은 없고 예, 그런 의미로 좀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간밤에 외신에 나오는 분석들을 보니까 내용이 너무 성급하게 발표한 거 아니냐, 이 친한 친구 팔 비틀어서 합의부터 받아낸 거 아니냐 이런 평가가 나오던데 어찌됐건 영국 입장에서도 어느 정도 실속은 차렸다 이렇게도 볼 수 있는 지점은 있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우리가 상당히 좀 이제 주목을 해야 될 부분은 영국의 입장에서는 미국에 대해서 무역 적자를 보고 있기 때문에 예. 그렇게 적극적으로 응할 필요가 없거든요. 그죠? 네네. 예. 오히려 요번 이제 그 관세 그 타결로 인해서 미국산 제품이 영국으로 들어올 때는 기존의 한 5.1%에서 2% 정도로 오히려 낮아지고, 그죠? 그리고 이제 영국산 제품이 미국으로 갈 때는 기존 한 3%대에서 10%로 올라가는 거거든요. 오히려 올랐죠. 예. 영국이 그렇게 뭐 적극적으로 할 이유가 없는데 영국의 입장을 우리가 곰곰이 생각을 해보면 유럽 연합을 탈퇴를 그렇죠. 했고 예. 유럽 지역에서는 어떻게 보면 좀 따돌림 당하는 예. 음. 그런 측면에서 어떤 미국과의 어떤 경제적인 유대 관계 이런 것들이 좀 필요했던 것 같고 또 영국 정치권에서도 영국 국민들한테 이런 걸 좀 보여주려는 그래서 그런 뭐 단순히 경제적인 뭐 이익보다는 어떤 국제 정치나 군사나 뭐 이런 쪽에서의 뭐 영국 정부가 얻고자 하는 그런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진 게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면 지금 속도를 내는 나라들은 영국이라든지 대만이라든지 좀 정치적으로 다급한 나라들, 외교적으로 다급한 나라들 이런 나라들이라고 봐야 되는 겁니까? 그렇죠. 아무래도 대만 같은 경우는 중국과의 어떤 예. 군사적 위협도 있고요. 그리고 이스라엘도 좀 해당이 될 것 같고요. 이제 아무래도 네네네. 계속 뭐 분쟁이 있고, 이제 그런 나라들이 먼저 좀 미국과 빨리 타결을 하려고 하는, 그러니까 위에 좀 큰 틀에서 국가 안보라는 뭐 글로벌 정치라는 이런 게 안정이 돼야 이제 예, 매치가 가능하잖아요. 이제 그런 나라들이 먼저 좀 서두르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아무래도 메인 이벤트는 미국과 중국의 만남이 아닐까 싶습니다. 오는 10일 첫 무역 협상을 앞두고 있는데요. 지금 중국에 대한 관세가 145%로 매겨져 있잖아요. 이게 이 자리에서 또 낮춰질 가능성에 대해서 어떻게 보세요? 트럼프가 일단 145보다 더 높게 하는 건 아니다라고 네. 얘기를 했는데 이 사람 얘기는 저는 100% 믿지 않습니다. 내일 또 무슨 얘기를 할지는 모르고. 네네네. 그리고 이제 스위스에서 지금 협상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개인적으로 저는 택도 없다고 보고요. 중국이 그렇게 호락호락 순순히 예. 예. 중국은 버틸 수 있습니다. 시간은 트럼프의 편은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트럼프는 4년 임기면 끝이고 중국은 중간에 그 선거도 안에 치러야 뭐 되고요. 극단적으로 예. 버텨보자 이런 생각을 가질 수도 있거든요. 네. 물론 이제 뭐 중국이나 미국 행정부의 입장에서는 뭔가 성과를 내는 게 좋겠죠. 그래서 일부 아주 작은 부분에 대해서는 뭐 네. 협상이 되겠지만 큰 틀에서는 저는 협상은 아마 올해 내에는 없을 겁니다. 네,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단기적, 중기적으로도 쉽지는 않을 것이다. 그런데 지금 외신 나온 걸 보니까 트럼프 행정부에서 대중국 관세를 145%에서 50%로 낮추는 제안을 검토하고 있다. 지금까지 트럼프는 뭐 먼저 낮출 일은 없다 이런 이야기를 했었잖아요. 이게 가능성이 어느 정도 있다고 보십니까? 가능성은 있죠. 일단 협상 그렇게 시작을 해보고 서로 이제 이해관계를 따져서 50% 낮추는 게 정말 뭐 꼭 경제적인 측면이라든가 미국의 어떤 지지율의 변화 이런 거에 긍정적이다 그러면은 그게 뭐 현실화되는 건데 저는 그것도 개인적으로 그렇게 쉬운 건 아닌데 그러니까 왜냐하면 관세가 일단은 50%만 넘어가도 50%든 100%든 200%든 300%든 일단 잘 안 팔리거든요. 예. 그게 큰 의미는 없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지금 앞선 이런 협상 일정들이 잡혀 있는데 결국에는 이제 우리나라와 협상에도 어떤 영향을 미칠지가 관심일 겁니다. 영국 사례를 좀 보면 영국은 그래도 아까 말씀하셨듯이 미국을 상대로 지금 무역 적자를 보고 있는 나라잖아요. 근데 우리 같은 경우는 미국에서 또 흑자국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좀 사정이 다를 수밖에 없겠죠. 아무래도 전혀 다른 케이스라고 보고요. 네. 뭐 영국은 아주 예외적인 케이스라고 보고 다만 이제 그 미국 쪽에 얻어낸 게 그 농산물, 소고기 쪽을 얻어냈거든요. 원래 저도 몰랐는데 영국이 그 시장을 개방을 안 했더라고요. 이번에 개방을 하면서
아마 우리 쪽에 대한 미국의 요구도 그런 쪽이 되지 않을까. 그러면서 뭐 철강이나 알루미늄, 자동차 쪽에 관세를 품목 관세를 좀 낮춰주는. 네. 그렇다고 뭐 상호 관세 지금 기본 관세에 매겨진 10%는 계속 영국 사례에서도 봐도 유지가 되는 걸로 봐서는 그거는 계속 가되 네. 우리가 지금 가장 신경 쓰는 품목 철강, 알루미늄, 자동차 그리고 지금 바이오 쪽도 사실은 품목 관세를 매기려고 하고 있거든요. 예, 예. 그런 부분에서 한국이 얻어갈 수 있는 그런 어떤 주된 협상의 항목들이 그런 것들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어쨌든 간밤에 좋은 소식이 전해졌다라고도 볼 수 있는데 시장에서는 약간 환영을 하다 말았다 이런 느낌도 좀 있습니다. 어쨌든 뉴욕 3대 지수는 모두 상승했고요. 다음 이슈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SK텔레콤 해킹 사고, 이거 굉장히 여파가 길게 이어지고 있는데요. 어제 두 번째 청문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SK텔레콤 쪽에서 우리 잘못이긴 하지만 위약금 면제는 그래도 어렵다라는 입장을 밝혔다고 해요. 보셨습니까? 정확히 면제가 어렵다라는 뉘앙스보다는 좀 법률적 더 검토를 보겠다. 해보겠다라는 건데 말씀하신 대로 숨은 뜻은 그게 손해가 너무 크니까 위약금 못 주겠다라는 거고요. 예. 그게 이제 그 SKT 쪽의 그 회사 쪽의 규정을 보면 회사에 중대한 귀책 사유가 있을 때라는 건데 그 귀책 사유는 저도 이제 뭐 법률가가 아니기 때문에 과연 있는지는 좀 예, 판단을 예. 해봐야 되는 부분인데 일단 뭐 그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발표에 따르면 주요 시스템에 백신이 안 깔려 있다 그래요. 네. 이 정도면 귀책 예. 사유가 되지 않을까? 뭐 저는 법률적으로 잘 모르지만 예. 아무튼 그런 생각이 들고요. 뭐 지금 좀 첨언을 하자면은 그 이제 기존의 사례를 우리가 이제 많이들 얘기를 하는데 그때는 뭐 소송을 걸어서 뭐 조금씩 뭐 10만 원 요 정도 받았던 게 옛날에 뭐 KT 사태도 있었고요. 뭐 그런 예, 정보 예. 유출 사태가 조금씩 있었는데 그게 2008년, 뭐 2012년, 2016년 이런 세 가지 사례가 있는데 그때를 SKT가 좀 생각을 하는 것 같은데 그때도 네. 뭐 처음엔 좀 소란스럽다가 이제 가라앉았거든요. 예. 그 배상액도 얼마 안 됐고 근데 가장 최근 2016년만 해도 벌써 10년 전 일이거든요. 그때하고 지금의 사회 분위기는 전혀 다릅니다. 네네네.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네.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은 어떻게 보면 대통령 선거도 있고 정치 사회적 불확실성도 상당히 높고요. 최근에 한국 경제가 몇 년 동안 코로나 이후로 상당히 좀 저성장이 되는 네. 바람에 취약계층이 많이 어렵고 사회 내 갈등도 상당히 좀 심각해져 있고 이럴 때 특히 이제 선거와 맞물려서 여당이든 야당이든 SK를 때릴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기업은 투표권이 없거든요. 네네네. 예. 그리고 이제 SK 점유율이 한 40% 정도 된다면은 한 2천만 명 넘게 지금 가입이 돼 있다는 거잖아요. 네. 근데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정치권에서 표를 얻기 위해서 기업을 때릴 수가 있거든요. 어제 청문회만 봐도 여야가 따로 예, 없더라고요. 그렇다면 SKT의 물론 뭐 나름의 회사 사정도 있고 뭐 굴지의리 대기업이긴 하지만 좀 더 적극적으로 좀 대응을 하는 게 낫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결국에는 말씀하셨듯이 귀책 사유의 기준이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 지금 집단 소송도 본격화됐다고 하거든요. 소송 참여자가 지금까지 3만 명이 넘는다고 하는데 예. 그럼 실제로 배상 받을 가능성은 어떻게 보세요? 배상은 과거에 뭐 한 10만 원 정도 받았던 케이스들이 좀 있었나 봐요. 근데 그거는 이제 법률적인 판단이니까 제가 뭐 판단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 예. 근데 정말 아까 뭐 말씀드렸던 만약에 뭐 백신이 안 깔려 있거나, 예. 그다음에 뭐 안전장치를 충분히 갖추지 않았거나 이러면은 규책 사유는 저는 될 수 네. 있다고 봅니다. 네, 법률가가 아니니까 좀 판단하기 어렵지만 과거 사례를 봤을 때는 그렇게 쉽지만은 않을 것 같긴 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부분 한번 짚어보도록 하죠. 어제 깜짝 놀라신 분들 많았을 것 같아요. 갑작 발표가 나왔는데 롯데시네마 그리고 메가박스가 합병을 발표했습니다. 이거는 어떤 배경이 있을까요? 뭐 제가 굳이 말씀 안 드려도 요새 영화관 가는 사람들이 없잖아요. 저도 네. 뭐 간 지 오래된 것 같습니다. 예. 지금 우리 그 영화관 쪽에서 그 CJ가 가장 점유율이 높아요. 한 44% 정도 되고 예. 롯데시네마가 한 30%, 메가박스가 25%거든요. 그러니까 두 개를 합하면은 메가박스하고 롯데를 합하면은 한 55% 정도 나오니까. 예. 근데 이게 단순히 55%라는 의미를 좀 떠나서 뭐 시장 점유율은 지금
안 가기 때문에 55%나 40%나 적자나는 거는 뭐 똑같다고 보여서 예. 저게 어떤 의미로 합병을 했을지는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제 생각에는 합병을 했을 때 가장 큰 거는 점유율보다는 고정비를 줄여서 좀 네네네. 그 적자폭을 줄일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거든요. 물론 예. 구조조정이 동반돼야 되겠지만 그런 의미의 합병이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도 좀 듭니다. 네, 이렇게 기업들 간의 합병이 좀 영화계의 좀 어려움들을 조금 회복시킬 수 있을까요? 아니요, 영화관을 안 가잖아요. 그러니까 네. 손님이 와야 뭐가 이제 기회가 생기는 건데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좀 주제는 업계 그 메가박스하고 롯데시네마 쪽에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옛날에 몇 년 전에 우리가 코로나 이전에 영화관을 갔을 때 꼭 영화를 본다는 것도 주된 목적이면 하나의 문화였거든요. 네. 어떤 네네네. 그런 문화를 새로운 문화를 창출할 수 있는 합병함으로써 좀 여유가 생기잖아요. 그렇게 해서 영화 산업을 좀 끌어올릴 수 있는 그런 원동력으로 좀 삼았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뭐 예전에 데이트하면은 영화가 필수 코스긴 했는데 요즘 문화가 많이 바뀌었으니까요. 소위 말하는 OTT들의 득세로 많이 어려움에 처하면서 이거를 타개하기 위한 대책인 것 같은데 어떻게 될지는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오늘은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대선 전국으로 가보겠습니다.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 후보 그리고 무소속 한덕수 예비 후보가 2차 단일화 협상에 나섰습니다. 하지만 결국 합의점을 도출해내지는 못했습니다. 공개 토론 형식으로 진행된 만남에서 두 후보는 서로의 입장차만 거듭 확인했습니다. 임성재 기자입니다. 첫 번째 단일화 협상 결렬 뒤 다시 얼굴을 맞댄 김문수, 한덕수 후보. 일단 반갑게 손을 맞잡았습니다. 하지만 사실상 공개 토론 형식으로 진행된 회동 양상은 초반부터 순탄치 않게 흘러갔습니다. 먼저 단일화 결판을 짓자고 압박하고 나선 건 한덕수 후보였습니다. 국민의힘 경선 내내 김문수 후보가 김덕수나 을지문덕이란 표현까지 써가며 단일화를 공언해온 점을 지적한 겁니다. 4월 19일부터 5월 6일까지 18일 동안의 과정에서 22번이나 단일화를 하겠다. 한덕수 후보와 단일화를 하겠다. 이에 김 후보는 한 번도 단일화를 안 한다고 한 적이 없다고 맞받았습니다. 다만 오는 11일까지 단일화를 완료하란 요구엔 응할 수 없다며 자신은 절차대로 당 경선을 통과한 후보임을 부각했습니다. 왜 다 끝난 다음에 나타나셔서 왜 당신이 약속을 22번 했는데 안 지키냐 이렇게 청구서를 내미는 것은 청구서 아닙니다. 조금 문제가 아니죠. 국민의힘 이번 기호를 받기 위해 하루빨리 단일화를 마무리해야 하는 한 후보와 대선 후보 등록일인 오는 11일 이후면 유리한 고지를 점하는 김 후보 간 의견 차이가 쉽게 좁혀지긴 어렵다는 분석입니다. 두 후보는 한 후보의 입당 여부를 놓고도 충돌했습니다. 김 후보는 한 후보가 11일 전 단일화가 이뤄지지 않으면 출마하지 않겠다고 발언한 점을 고리로 그렇다면 왜 애초 입당하지 않았냐고 따져 물었고 여러 가지 성격으로 보나 또 앞으로 지향하시는 방향으로 보나 마땅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왜 안 들어오시고 밖에 계시나요? 그런데 한 후보는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국정 현안에 대응해야 했다는 점을 강조하며 단일화가 되면 바로 국민의힘에 입당하겠다고 받아쳤습니다. 지금 단일화가 잘 되면 저는 즉각 국민의힘에 입당하겠습니다. 시종일관 의견 차이만 확인한 두 후보는 1시간 만에 회동을 종료했습니다. 애초 당내에서 기대했던 두 후보의 아름다운 단일화 모습은 찾기 어려워졌다는 관측입니다. YTN 임성재입니다. 국민의힘이 김문수 대선 후보와 무소속 한덕수 예비 후보 간 단일화를 염두에 둔 후보 적합도 조사를 오늘 마무리합니다. 오늘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 사이에는 당원을 대상으로, 오전 10시부터 낮 1시까지는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두 후보 가운데 누가 당 최종 후보로 더 적합한지를 묻는 여론조사가 진행됩니다.
국민의힘은 어제도 당원과 국민을 대상으로 후보 적합도 조사를 실시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당원과 국민 여론조사를 절반씩 반영한 최종 결과를 바탕으로 김문수 후보를 겨냥한 단일화 압박 수위를 높일 것으로 전망됩니다. 국민의힘에서 명시적으로 후보 교체를 단언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규정상 불가능한 건 아니라고 말합니다. 행여 김문수 후보가 단일화 없이 완주를 결심할 경우 국민의힘이 아예 후보 등록을 포기할 수도 있다는 전망까지 나오는데 어떤 쟁점이 있는지 김다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대선 후보 단일화의 난항을 겪는 국민의힘엔 여론조사와 도장이라는 두 가지 카드가 있습니다. 당은 우선 김문수 후보와 무소속 한덕수 후보 간 조사를 진행해 단일화 명분을 쌓는다는 계획인데 쟁점은 여론조사 결과가 후보 교체의 명분이 되냐는 겁니다. 당은 상당한 사유가 있을 땐 당내 선관위와 지도부 판단에 따라 후보자 선출 사항을 정할 수 있다는 내부 규정에 근거해 가능하다고 봅니다. 당원이 원한다는 것만큼 상당한 사유가 뭐가 있냐는 논리입니다. 87%가 후보 등록일 이전에 단일화를 해야 된다라고 얘기했잖아요. 당원들의 뜻으로 인해서 정당이 운영이 되는 거니까. 김 후보는 자신의 대선 후보자 지위를 확인해달라며 법원으로 향했는데 당은 정당 정치의 자율성을 존중해주는 판례가 적용될 거라 기대합니다. 두 번째는 도장 안 찍어주면 국민의힘 후보로 뛸 수 없다고 으름장을 놓는 겁니다. 공직선거법상 정당 추천 후보자는 당대표 직인이 찍힌 추천서를 제출해야 등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김 후보 측은 설마 당이 대통령 후보를 아무도 안 내는 악수를 두겠느냐며 애둘러 압박합니다. 비대위원장께서 직인을 찍어주지 않으면 우리 김문수 후보는 대통령 후보로 등록할 수 없는 법률 관계임이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당내에서도 기호 2번이 없는 선거는 막아야 한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지도부도 후보를 안 내는 최악의 상황까지는 가지 않는다는 계획인데 다만 연대 불발 시엔 자리를 내려놓겠다며 단일화 의지를 굽히지 않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당의 도장 없이는 선관위에 정식 후보로 등록할 수 없고 후보를 바꾸는 건 해석의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결국 단일화를 해야 할 상당한 사유가 있는지가 최대 쟁점이 될 전망입니다. YTN 김다연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의 압박 끝에 이재명 후보의 공직선거법 사건 재판이 연기됐죠. 하지만 민주당은 그래도 조희대 대법원을 겨냥한 공세의 고삐를 늦추지 않고 있습니다. 당내에선 조 대법원장의 사퇴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잇따랐고 사법부의 대선 개입 의혹을 수사하기 위한 특검법도 논의되고 있습니다. 나혜인 기자입니다. 다음 주 현직 대법관 12명을 상대로 국회에 청문회를 예고한 민주당은 사법부 수장인 조희대 대법원장의 거취 문제로 전선을 넓혔습니다. 대선을 앞두고 유력 후보에게 속전속결 유죄 취지 판결을 내린 배경을 따지기 전에 이미 흔들린 사법 신뢰를 회복하려면 사퇴가 답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계속 그 자리에 있는 한 정치 개입에 나선 사법부의 독립과 국민적 신뢰 회복이 없다는 점을 강조해 말씀드립니다. 당내에선 사법권 남용에 따른 법적 책임을 묻기 위해 특검 수사가 필요하다는 주장도 빗발쳤습니다. 조국혁신당, 진보당 같은 범진보 정당과 함께 특검법 초안까지 마련했지만 일단 사법부의 자정 노력을 지켜보기로 했습니다. 다만 군소정당에선 이재명 후보 파기환송 판결을 사법 내란으로 규정하고 조 대법원장 탄핵을 추진하자는 목소리가 터져나왔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을 비롯한 사법부 내 내란 세력에 대해서 책임을 묻는 절차에 즉각 돌입해야 합니다. 국민의힘은 이 모든 게 사법부 독립을 흔드는 보복 협박 정치라고 비난했습니다. 정치 권력으로 법원을 짓누르는 순간 민주주의가 무너진다며 헌법 파괴 행태를 중단하라고 날을 세웠습니다. 입법과 사법을 장악하고 있는 세력에게 행정부까지 넘어간다면
이재명 독재 국가의 끔찍한 본편이 시작될 것입니다. 반면 민주당은 입법부든 행정부든 사법부든 권력을 견제하는 건 국민이라며 사법개혁을 대선의 화두로 띄운 건 불신을 자초한 대법원이란 입장입니다. 대법원장 특검과 탄핵카드 역시 여전히 살아있다며 이재명 후보의 나머지 재판도 대선 이후로 미루라고 압박하고 있습니다. YTN9입니다. 이재명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 절차와 그리고 민주당의 사법부 압박 논란 등을 논의하기 위한 전국 법관 대표회의 개최 여부가 오늘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각급 법원 대표자가 모인 단체 대화방에서는 전국 법관 대표회의 개최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투표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원래는 어제 오후 6시까지 투표를 마칠 예정이었는데요. 오늘 오전 10시까지 추가로 소속 법관들의 의견을 받은 뒤 개최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대법원의 이례적인 선거법 사건 상고심 절차 진행과 민주당 같은 정치권의 사법부 압박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서 회의 소집이 제한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주요 경제단체장들과 만나서 경제 성장과 기업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정년 연장과 주 4.5일제 등 경제계의 민감한 현안에는 사회적 대화를 거치자고 말했는데 이를 두고 이 후보가 다시 우클릭 행보에 나섰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김다현 기자입니다. 파기환송심 연기로 재판 리스크를 덜어낸 이재명 대선 후보는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등 5개 경제단체장을 만나는 등 경제 행보를 재개했습니다. 경제단체장들은 우리나라 성장 동력이 떨어졌다며 다른 나라와의 연대, 신산업 육성 등 건의사항을 전달했습니다. 이에 이 후보는 대한민국이 희망을 가지는 길은 경제의 지속적 성장이라며 그 중심엔 기업이 있을 수밖에 없다고 호응했습니다. 그리고 국가도 이제는 기업가형 국가로 우리가 변모해 가야 됩니다. 이런 방식으로는 이제는 대한민국 경제는 지속적으로 성장하기 어렵다. 이 후보 공약인 정년 연장과 주 4.5일제를 두고 경제단체 우려의 목소리도 나왔는데 이 후보는 사회적 대화를 거치자며 갑자기 정책을 시행하지는 않을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혹시 어느 날 갑자기 무슨 계엄 선포하듯이 그렇게 할 점 그런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근데 그런 오해가 있는 것 같아요. 반도체 특별법 주 52시간 예외 문제도 재차 언급하며 대화의 중요성을 역설했습니다. 제가 양쪽 얘기를 들어봤더니 별로 차이가 없는데 없는 차이를 만들어서 싸우고 있더라고요. 의심하고. 이 후보는 또 어버이날을 맞아 어르신 돌봄 국가 책임제를 시행하고 의료 취약계층을 위한 주치의 제도를 확대하겠다는 내용의 공약도 내놨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험지 바닥 민심 훑기에 이어 경제계 접촉면을 넓히면서 연일 광폭 민생 행보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특히 기업과 성장을 거듭 중시하면서 중도층과 무당층 표심을 공략하려는 의도도 엿보입니다. YTN 김다현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오늘부터 이틀 동안 경북과 경남 지역을 순회하는 3차 경청 투어에 나섭니다. 이 후보는 에이펙이 열리는 경북 경주를 시작으로 영천과 칠곡, 김천, 성주, 고령을 차례로 방문할 예정입니다. 이 후보 측은 어려움을 겪는 시장 상인과 소상공인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또 지역 주민의 생생한 목소리를 경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는데요. 내일은 경남 창녕과 함안 의령 등을 순회하는 영남 신라벨트 편 두 번째 일정을 진행합니다. 김건희 여사의 석사 논문, 이거 표절 논문으로 확정이 됐죠. 확정된 지 벌써 2달이 지났습니다. 숙명여대 측은 아직 학위 취소 등 후속 조치를 하지 않고 있는데 동문들은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라며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신귀혜 기자입니다. 숙명여대 재학생과 졸업생들이 김건희 여사의 석사학위 취소를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석사 논문이 표절로 확정된 지 2달이 넘었는데 학교 측이 후속 조치에 나서지 않는다며 비판했습니다. 73일이 지난 지금까지 숙명여대와 문시현 총장은 징계 계획과 지연 이유에 대해 어떤 설명도 하지 않고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다. 김건희 여사는 지난 1999년 화가 파울 클레를 주제로 논문을 써 숙대에서 석사학위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지난 2021년 해당 논문의 다른 이론서들의 내용이 인용이나 참고 문헌 표시 없이 포함돼 있다며 표절 논란이 제기됐습니다.
이듬해부터 검증 절차를 밟은 숙대는 지난 2월 3년 만에 김 여사 논문을 표절로 판단했습니다. 숙대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논문에서 인용 참고문헌 표기를 빠뜨린 건 단순 오류와는 다르게 봐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김 여사가 논문을 낼 당시 연구윤리 규정이나 지침은 없었지만 학계에서 인용과 출처 표기 방법이 널리 공유되고 있었던 만큼 통상적 기준에 근거하면 표절로 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남은 절차는 연진이의 조사 결과를 총장에게 보고하고 교육대학원위원회에서 징계 수위를 결정하는 겁니다. 여기서 논문 철회가 결정되고 석사학위가 박탈되면 김 여사의 국민대 박사학위도 취소 수순을 밟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학교 측은 아직 연진이가 총장에게 해당 내용을 보고하지 않았다며 논의를 기다리고 있다는 입장인데 결정이 늦어질수록 정치권의 눈치를 보는 게 아니라면 절차에 따라 조치에 나서라는 목소리는 더 높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YTN 신기입니다. 정부가 과잉 우려가 있는 비급여 진료의 적정 관리 방안을 다루는 사회적 논의기구를 구성하고 이 논의를 시작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정부와 의료계, 환자 단체 등이 참여하는 비급여 관리정책협의체 1차 회의를 열었습니다. 첫 회의에서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비급여 모니터링 분석 결과를 보고했고요. 관리급여 추진 방안 협의도 이루어졌습니다. 전국 수련병원이 사직 전공의들의 병원 복귀 의사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전국 211개 수련병원이 모인 대한수련병원협의회는 병원별로 오는 12일까지 전공의 복귀 의사를 묻는 설문조사를 진행합니다. 설문에는 복귀 의사와 복귀 조건을 묻는 내용이 담겼으며 복귀 희망 인원을 파악해서 보건복지부에 추가 모집을 건의할 방침입니다. 앞서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수련병원을 떠난 사직 전공의들의 복귀 의사가 확인이 되면 5월 중에라도 복귀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5월) 둘째 주에도 연예계에는 다양한 소식들이 있었습니다. 백종원 더본코리아 대표가 일련의 논란들에 대해서 사과하면서 모든 방송 활동을 중단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또 한편 고 김세론 씨의 유족과 배우 김수현 씨 측은 또 한 번 상대에 대한 고소장을 접수하며 법적 공방을 이어갔습니다. 금요일 아침에 전해드리는 한 주간의 연예계 소식, 오늘은 YTN 스타 강내리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어서 오십시오. 이 이슈는 연예계 이슈인지 아니면 경제 이슈인지 좀 중간에 끼어 있는 것 같습니다. 사업가 겸 방송인이죠. 백종원 씨 소식입니다. 여러 논란들도 있었고요. 관련해서 더본코리아의 주가도 폭락하는 그런 일도 있었어요. 이번에 세 번째 사과문을 발표했는데 요지가 어땠습니까? 네, 백종원 씨는 지난 6일 공식 유튜브 채널에 공개한 영상에서 세 번째 사과 입장을 전했습니다. 백종원 씨는 품질, 식품 안전, 축제 현장 위생을 포함해서 모든 사안에 대해서 근본적인 원인을 파악하고 하나하나 개선하고 있다면서 모든 문제는 저에게 있고 제가 바뀌어야 진정한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고 말했습니다. 또 현재 촬영 중인 프로그램을 제외하고 모든 방송 활동을 중단하겠다고도 선언했습니다. 앞서 백종원 씨는 3월 13일과 3월 19일에 두 차례 사과문을 발표했었는데 백종원 씨가 직접 영상에 등장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이 백종원 씨가 이끄는 기업이 품질 논란과 원산지 표기 오류, 갑질 의혹 등에 휘말리면서 주가와 가맹점 매출이 하락하고 경찰 수사까지 받게 되자 사태 수습을 위해서 직접 나선 겁니다. 네, 그동안에 백종원 씨가 워낙 좀 신뢰감이 있고 또 친근한 모습으로 방송을 해왔기 때문에 이런 논란 이후에 또 앞으로의 방송가에 좀 타격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앞으로 공개를 앞두고 있는 프로그램들이 있다면서요? 네, 말씀하신 것처럼 백종원 씨는 요리 연구가이면서 사업가이고 또 동시에 15년 경력을 갖춘 베테랑 방송인입니다. 백종원 씨는 MBC 예능 마이리트 텔레비전을 통해서 대중의 주목을 받기 시작했고요. 집밥 백선
백선생 시리즈, 백종원의 골목식당 등 자신의 이름을 내건 예능을 선보이면서 요리 예능의 전성시대를 이끌었습니다. 지난해에는 넷플릭스 예능 흑백요리사 요리 계급전쟁으로 다시 인기를 증명하기도 했는데요. 현재 촬영을 마쳤거나 진행 중인 작품은 총 3개입니다. 흑백요리사 시즌2, 장사천재 백사장 시즌3, 그리고 남극의 셰프까지 이렇게 3작품인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는데요. 모두 백종원 씨가 이끄는 구조의 프로그램으로 편집은 사실상 불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당장 이미지 회복은 어려울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는 만큼 이들 프로그램의 성공 여부는 좀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참 지금까지 엔터 쪽에서는 블루칩이라는 평가도 받았었는데 화무는 11호인 것 같습니다. 다음 소식으로 가보죠. 배우 김수현 씨와 관련된 소식입니다. 지난주에 이번 주죠. 좀 시끌시끌했었는데 유족의 입장을 대변해오던 유튜브 채널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는데 어떤 내용이 담겼습니까? 네, 김세론 씨 유족의 입장을 그동안 대변해온 유튜브 채널의 운영자와 법률 대리인이 지난 7일 오후에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서 제가 취재를 다녀왔습니다. 김세론 씨와 생전 나눈 대화 내용을 녹취를 해서 전달한 제보자가 있는데 최근 괴한에게 피습을 당해서 안전상의 위험이 커지자 제보자의 가족이 빨리 그 내용을 공개하자고 요청을 했다는 겁니다. 이 대화 녹취록을 취재진에게 공개를 했는데요. 김세론 씨가 중학교 때부터 김수현 씨와 교제한 것이 맞고 일부 유튜버로 인해서 정신적인 고통을 받았다는 기존의 주장을 이어갔습니다. 또 이 미성년자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성희롱 등 성적 학대 행위를 하는 것은 아동복지법 위반에 해당한다면서 김수현 씨를 아동복지법 위반 및 무고죄로 고소했다고 밝혔습니다. 네, 김수현 씨 측도 즉각 반박 입장을 내놨죠? 네, 김수현 씨가 바로 입장문을 내고 기자회견 내용을 전면 부인했습니다. 이 공개된 녹취 파일이 AI, 그러니까 인공지능을 통해서 만들어진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고 이에 대한 기술적인 검증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 녹취 파일 전달자는 고 김세론 씨와는 어떤 그 접점이 없는 인물이고 또 고 김세론 씨가 김수현 씨에 대해서 유리한 발언을 한 녹취 파일이 있다면서 김수현 씨의 소속사에도 일전에 접근한 적이 있는 사기꾼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이 제보자가 피습 사진이라면서 이 유튜브 채널에 전달한 사진은 인터넷에서 내려받은 사진이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김수현 씨의 소속사 측은 이번 기자회견과 관련해서 스토킹 처벌법 위반과 명예훼손으로 고소고발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양측 간의 이런 법적 공방은 좀 더 길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조작이냐 아니냐 이 부분은 전문적인 기술적인 분석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고요. 네. 다음 인물도 한번 살펴볼까요? 방송인 박나래 씨. 인기 좋은 방송인이잖아요. 네. 최근에 자택에서 금품 도난 사건이 발생을 했었는데 사건의 전말 직접 공개했다고요? 네, 직접 얘기를 하셨는데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서 도난을 받았던 물건을 무사히 다 돌려받았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예. 박나래 씨는 7월 결혼을 앞둔 동료 개그우먼 김지민 씨의 웨딩 촬영에 함께하기 위해서 집에 보관을 하고 있던 명품 가방을 좀 찾다가 금품 도난 사실을 알게 됐다고 얘기를 했는데요. 자신의 가방이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에 매물로 올라온 것을 발견해서 경찰에 신고를 했다고 합니다. 이 사건 초기에는 박나래 씨와 친한 지인의 소행이 아니냐 이런 루머가 돌기도 했지만 범인은 박나래 씨와는 전혀 친분이 없는 한 30대 남성으로 밝혀졌습니다. 네. 이번 사건을 통해서 또 연예인들의 개인적인 공간에 대한 노출은 좀 무자비한 노출은 좀 지양돼야겠습니다. 네. 다음은 시상식 관련 소식인데요. 올해 백상예술대상에서 이색적인 대상 수상자가 나왔다고요? 네, 지난 5일에 열린 제61회 백상예술대상 시상식에서는 흑백요리사 요리 계급전쟁이 방송부문 대상을, 영화 하얼빈의 홍경표 촬영감독이 영화부문 대상을 수상을 했는데요. 네. 먼저 예능 프로그램이 대상을 받은 것은 61년 시상식 역사상 처음입니다. 흑백요리사 요리 계급전쟁은 이른바 흑수저 셰프들이 스타 셰프들에게 도전장을 내밀면서 맞붙는 형식의 요리 서바이벌 프로그램인데요. 글로벌 흥행을 거뒀지만 이 수상을 두고서는 시청자들 사이에서 반응이 좀 엇갈렸습니다. 영화 부문에서도 그동안 주로 영화 작품이나 감독이 수상한 것과는 달리 이번에는 영화 하얼빈의 홍경표 촬영감독이 대상 수상자로 선정이 돼서 이례적이라는 반응이 나왔습니다. 하얼빈은 한겨울의 몽골, 라트비아 또 한국에서 촬영을 했는데 독립운동의 음울하고 서글픈 시대상을 극적인 명암 대비를 통해서 섬세하게 담아냈다는 평을 받았습니다.
영화나 제작물에서 촬영의 역할은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하지 않을 정도니까요. 네. 이런 것들에 눈에 띄었던 게 또 오징어 게임이라는 드라마 아니었겠습니까? 이런 부분에서도 촬영이 눈에 많이 띄었었는데 시즌3 티저가 공개됐다고 해요. 네, 맞습니다. 넷플릭스는 지난 6일에 공식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오징어 게임 시즌3의 공식 티저 예고편을 공개했는데요. 티저 영상은 핑크 가드들이 게임 참가자들의 생활동에 관을 들고 들어오는 모습으로 시작을 하고 관에 누워있던 성기훈이 눈을 뜨는 모습도 보입니다. 또 참가자들이 빨간색과 파란색의 공을 무작위로 뽑고 미로 같은 공간에서 서로를 마주하는 모습도 담겼습니다. 이 티저 예고편은 공개 3시간 만에 조회수 20만 회를 훌쩍 넘기기도 했습니다. 오징어 게임 시즌3는 오는 6월 27일 전 세계 시청자들을 만납니다. 시즌2가 공개된 지 6개월 만인데 시즌3로 또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YTN 스타 강내리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바티칸에서 열린 추기경단 비밀회의, 그러니까 콘클라베에서 사상 처음으로 미국인 출신 교황이 탄생했습니다. 133명의 추기경 선거인단은 현지 시각 8일 오후 시스티나 성당에서 제267대 교황으로 미국의 로버트 프란시스 프레보스트 추기경을 선출했습니다. 콘클라베 개막 이틀 만이자 4번째 투표 끝에 결정이 됐습니다. 교황의 즉위명은 레오 14세인데요. 레오는 라틴어로 사자를 의미해서 강인함과 용기 그리고 리더십을 상징합니다. 끝으로 출근길 날씨 살펴보겠습니다. YTN 야외 스튜디오 연결합니다. 고은재 캐스터. 네, 고은재입니다. 이제 서울에도 비가 오기 시작했나 보네요. 네, 오늘 아침 출근길은 전국 하늘이 비구름에 뒤덮였습니다. 충청 이남 지역으로는 이미 새벽부터 비가 확대를 했고요. 이 서울에도 보시는 것처럼 조금 전부터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종일 오늘은 전국에 강한 비바람이 이어지겠습니다. 네, 그런데 오늘 폭우가 쏟아지는 지역도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바로 남해안과 제주도인데요. 이 지역에는 오늘 여름철 폭우에 가깝게 많은 비가 쏟아지겠고요. 비가 시간당 한때 50mm 수준으로 강하게 쏟아지기도 하겠습니다. 이렇게 강하고 많은 비가 예보된 데다가 또 소속 20m 이상의 돌풍까지 겹친 만큼 이 안전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 자세한 레이더 화면 살펴보면 비구름이 전국 대부분 지역을 뒤덮었습니다. 곧 나머지 수도권과 강원 지역에도 비가 시작되겠고요. 호우주의보가 내려진 제주도에는 시간당 20mm 안팎의 세찬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앞으로 제주 산간에 최고 200mm 이상, 남해안에는 최고 80mm 이상의 많은 비가 오겠고요. 오후까지 제주도에는 비가 한때 시간당 30에서 50mm, 남해안에도 시간당 20mm 안팎으로 강하게 쏟아질 수 있겠습니다. 또 오늘 그 밖의 지역에는 10에서 50mm의 비가 예보됐는데요. 이 비와 함께 바람도 강해서 시설물 피해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비바람이 몰아치는 가운데 특히 해안가와 산간에는 초속 20에서 25m의 돌풍이 불겠고요. 앞으로 대부분 해안가에는 강풍특보가, 해상에는 풍랑특보가 확대되겠습니다. 이 구름이 이불 역할을 하면서 현재 서울 기온은 16.1도, 광주 14.8도로 평소보다 높게 출발하고 있습니다. 다만 비바람이 불면서 오늘 낮 기온은 어제보다 7도에서 10도가량이 낮겠는데요. 서울이 16도, 대전과 대구 18도에 머물면서 한낮에도 서늘하겠습니다. 오늘 남부지방에서는 비가 퇴근길 무렵부터 잦아들기 시작해서 밤이면 대부분 그치겠는데요. 이 중부와 전북을 중심으로는 주말인 내일 오후까지도 산발적으로 이어지겠습니다. 오늘 종일 전국에 비바람이 계속 되겠습니다. 이동량이 많은 출퇴근길에는 교통안전에 유의해 주셔야겠고요. 또 날아가거나 무너질 수 있는 시설물 정비도 잘해 주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서울 상암동에서 YTN 고은재입니다. 5월 9일 뉴스타트 모두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오늘 출근길에는 꼭 우산 챙겨 나오시기 바랍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